친일파는 일본의 비호 아래 대대손손 북위 영화를 누렸을 것 같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의 자기를 받은 이른바 조선 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귀족이 없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조선 귀족은 조선이 사라진 이후 생겨났습니다. (1910년 7월) 한일 병합 조약이 체결됩니다. 같은 해 10월 일제는 이른바 합방 유공자라에서 76명에게 자기를 수여함으로써 조선 귀족이 탄생했습니다. 조선 귀족회 회장은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박용효였습니다. 그는 조선 근대화에 노력하였으나 결국에는 친일파로 변절한 인물입니다. 이들에게 자기를 준 이유는 일제의 조선 합병에 협력한 자들을 포상하고 앞으로도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충성하고 조선 경영에 앞장서서 도울 것을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중 공작은 없었고 후작이 6명, 백작이 3명, 자작이 22명, 남작이 45명이었습니다. 자기는 재산과 함께 세습되었지만 처음부터 자기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최초 국비 미국 유학생으로 서유 견문을 쓴 유길준처럼 자기는 거부하고 돈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 기득권이라 할 수 있는 유력한 양반층에게 관직과 돈을 뿌려 많은 양반들이 이런 회유에 넘어감으로써 일제는 조선사회의 저항의 정신적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몇몇은 자기를 받은 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던가 도박과 향락으로 인한 파산, 귀족품이 실추 등의 이유로 자기를 박탈당해 1930년대에는 60명 내외의 귀족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명문가의 후예로 이미 물려받은 재산이 많았고 무능한 조선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면서 갖가지 비리와 수탈을 통해 긁어모은 재산도 엄청났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자기를 받은 조선 귀족은 대부분 조선 왕실의 종친, 척족이거나 대한제국 시기에 대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자기와 함께 등급에 따라 25,000원에서 50만원까지 은사 공채를 덤으로 받았습니다. 이완용과 같은 친일 관료에게 지급된 은사금을 다 합하면 현재 가치로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웬만한 사치와 방탕이 아니고서야 줄어들기 힘든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귀족 대부분은 자기를 받은 지 겨우 10여 년 만에 그 많던 재산을 모조리 탕진하고 심각한 생활고에 허덕였습니다. 그나마 상속받은 유산과 긁어모은 재산을 1930년대까지 유지한 귀족은 10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귀족은 재산을 송두리째 들어먹고 하루는 이왕지 또 하루는 총독부를 발바닥에 땀나도록 들락날락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깡통만 안 찼을 뿐이지 거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 했던가요? 구세주가 등장합니다. 총독부에 새롭게 부임해온 정무총감 이케가미 시로는 일본의 자기를 받은 귀족이 생활에 공공을 겪는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상 그냥 지나칠 수 없다라고 하며 그의 지시로 총독부는 250만원 재원을 마련해 창복회라는 재단을 만들어 몰락한 귀족을 구제하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들에게 100원씩, 200원씩 나누어 줬습니다. 일반 교사 봉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지만 화렴치한 귀족은 그 돈 가지고 어찌 사냐고 더 올려달라고 생떼를 썼습니다. 1932년 11월 제1선에 조선귀족 어디로 가나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실립니다. 조선 귀족은 자기를 얻고 은사금까지 두둑히 챙겼으나 정계에 실권은 없고 사회의 대우는 그다지 향기롭지 못하게 되니 세상과 격리되어 사회의 한기퉁이에서 부족함 없이 한가로운 생활을 영위하기 그럭저럭 10여 년이었다. 그동안 살아오던 풍도와 운치는 그대로 남았으나 욕망의 끝이 없고 물질의 공급은 한이 있는 것이라 마침내 몇몇을 제외하고는 조선귀족 일체가 재정의 파탄이었다. 애시당초 총독부가 이른바 합방 유공자에게 자기를 내준 명분은 조선 내 민심 수습이었습니다. 결국 이 때문에 총독부는 광복 직전까지 조선 귀족의 등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조선 귀족의 몸서리친 것은 조선 민중이나 총독부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창복회 등에 기대어 살아가는 귀족이 69명 중 33명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할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왕실 종친이었던 이재극의 집안을 보면 조선 귀족의 무능과 부패, 도덕적 타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극은 대한제국의 한성 판윤, 법무 대신, 학부 대신, 내부 대신, 국내부 대신 등 요직을 두루 지낸 대표적인 친일 정객이었습니다. 이재극과 관련된 일화를 한 가지 살펴보면 일본 공사관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잔치에 가서 텐너 헤이크 앞 반자이를 외쳤다가 고종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고종은 신하는 제 나라 국왕에게만 만세를 부르는 법도도 모르냐, 이재극은 반자이라고 했지만 만세라 하지 않았나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재극은 가렴죽으로 재산을 죽을 때까지 지켜낸 10손가락 안에 든 귀족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알뜰살뜰 지켜낸 재산을 두고 그의 아들 이인용과 며느리가 막장 소송을 벌이게 됩니다. 이인용은 아내 조씨를 사치와 간통을 이유로 집에서 내쫓으려 했고 아내 조씨는 남편을 구타, 협박, 공갈 혐의로 고소합니다. 이에 남편 이인용도 음탕하고 방종한 아내와 같이 살 수 없다며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남편 이인용은 어릴 적부터 부실하여 아내 조씨와 라면 한번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것 같아 살아생전에 이재극도 이 부분을 우려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 조씨에 대한 부정한 소문들이 수시로 들렸습니다. 하인과 라면을 먹었다더라, 누구누구와도 라면을 먹은 것 같다더라 등 심지어 친척의 누구까지. 이에 이재극은 며느리를 불러 크게 혼내고 내쫓으려다 한 번 용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2달 후 이재극은 지병이 악화되어 유언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부실하고 철없고 모자란 장남인 이인용이 당연 집안을 제대로 꾸릴 일 없었고 아내 조씨가 실권을 잡고 재산 탕진잼에 빠지고 남자들과의 온갖 부정한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이에 귀족의 명예를 실추한다 하여 귀족회가 나서 재산을 인수하여 관리했는데 그 위원장이 바로 박영효였습니다. 사실 귀족의 명예 실추고 뭐는 핑계거리였고 박영효가 이 멍청한 이인용과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박영효가 팔아치워 챙기고 아내 조씨가 탕진하여 재산은 5년 만에 모리알처럼 다 흩어졌고 재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인용이 승소했으나 승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어차피 재산은 다 날라갔고 연일 신문을 통해 세상이 이 막장 유산 싸움을 다 알게 되었으니까 말이죠. 이재극 남자 후손이 이재극이 일제 때 취득한 땅을 돌려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재극이 취득한 땅은 며느리 조씨와 박영효가 다 날려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친일파의 재산은 대부분 일제 때 탕진되었습니다. 물론 광복 이후에 정계민 요직에 다시 진출하여 재산을 축적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선 귀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걸 보면 독립운동을 한 선조는 새삼 존경스럽습니다.